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이 작품이 소설이었다면 읽는 일이 덜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작가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실제 겪었던 학대의 기록입니다. 1957년 프랑스에서 부유한 아버지와 교육학을 전공한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는 모두의 배경 뒤에는 끔찍한 삶이 놓여 있습니다. 피해망상과 잘못된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아버지에 의해 사육된 존재가 모두 줄리엥 바로 그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역시 아버지에 의해 희생된 또 다른 희생물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직시할 수 있었던 작가는 식인기의 첫 희생자였던 나의 어머니에게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회고록을 씁니다. 생물학적 어머니였을 뿐 진짜 어른이 될 수 없었던 모두 어머니의 삶이 궁금합니다. 모두는 자신의 영혼을 지배한 끔찍한 학대에도 살아남았지만 그녀보다 오랜 시간 착취당한 무기력한 어머니가 어떻게 이후의 삶을 이어갔을지 짐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이 디디에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세상이 타락했고 어두운 힘에 지배되어 있다는 영적 관념에 사로잡힌 남자입니다. 1936년 34살의 그는 가난한 광부의 6살 박이 잔인을 데려와 자신의 완벽한 아이를 낳아줄 어머니로 양육합니다. 잔인이 받은 모든 교육은 오직 먼 미래에 태어날 자식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내놓을 아이는 선택받은 인간으로 훗날 인류를 일으켜 세우라는 부름을 수행할 존재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잔이는 외부의 오염을 피해 완벽한 교육을 수행할 도구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루이 디디에는 아이의 정신과 육체를 훈련시키면 혼탁한 세상에서 악의 무리에 지지 않는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1961년 모두가 3살이 되었을 때부터 그녀는 철책 뚫은 집에 감금되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 책은 모두가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15년간의 기록이며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글로 토해낼 때까지 무려 40여 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더한 충격입니다. 모두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광신도 아버지의 온갖 훈육 속에 자라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그녀를 지켜주고 믿어도 될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요되고 그것은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인에게 남편은 숭배의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입니다. 너무도 긴 시간 디디에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목줄에 묶여 살았던 탓에 잔인은 그 목줄을 끊고 아이와 함께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저 딸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모두의 발달 과정으로 남편의 평가를 받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지겹기만 합니다. 잔이는 모두보다 먼저 디디에의 먹잇감이 되어 절대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키워졌습니다. 어린 딸이 집에 드나드는 인부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지나치는 엄마가 부모일 수 없으며 그 충격은 육체에 가해지는 학대 이상으로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또 다른 디디에의 딸에 불과한 잔인의 눈에 모두는 그저 음흉하고 사악한 생각이 가득한 아이로만 비쳤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아버지가 도래한다고 믿는 인류 재건의 그날을 위해 터무니없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먹는 것도 비정상적이며 씻어서도 안 되는 환경에서 육체 노동을 비롯한 온갖 교육과 훈련으로 하루의 일과가 채워집니다. 쥐떼들이 가득한 암흑 같은 지하실에 감금당하기도 하고 탈출을 위한 수영이나 승마, 서커스, 나이에 맞지 않게 비체계적인 온갖 훈련 등 어린 모두는 하루에 16시간 동안 공부하거나 노동 또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가표는 폭군 그 자체이고 모두는 노예이며 아버지가 고안해낸 특수 의지 훈련들은 정서와 육체에 가해지는 심각한 학대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하는 모두는 제 몸과 정신을 증오합니다. 치과를 비롯해 병원 치료도 받아본 적 없고 아프다는 오직 나약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관념을 주입받아온 모두는
알코올 훈련을 위해 7, 8살 때부터 술까지 마셔야만 했습니다. 먼 훗날 그녀가 유능한 법무사가 되었어도 어린 시절 받았던 학대는 그대로 몸과 정신에 남아있게 됩니다. 느닷없이 찾아드는 공황 발작이나 공포와 강박, 망가져버린 치아, 공중제비 연습으로 생긴 굽은 등과 근육 통증, 알코올이 야기한 관파계 등 그녀가 받은 학대의 흔적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모두에게 강함을 요구한 아버지는 제 소변조차 딸이 받아내야 할 만큼 철저하게 병약하고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모두는 감히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가끔 자유를 꿈꾸기도 하지만 지속된 세뇌 속에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남겨지는 일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고 여깁니다. 어머니 역시 반항의 공모자가 되기엔 아버지 목줄에 지나치게 긴 시간 매인 탓에 바깥 세상이 더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루이 디디에는 생물학적 부친일 뿐 실상은 3인 가족, 사교 집단의 교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는 디디에는 가족을 지배하는 데서 쾌감을 얻는 사이비 교주였고 어머니와 모두는 길들여진 신도였습니다. 아버지 디디에는 폭력적 가정에서 성장했고 무엇보다 양차 대전의 포화 속에서 나치 독일의 거대 힘 앞에 공포를 경험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악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을 가진 그는 신체적으로 약한 자신 대신 자식에게 투사적 동일시를 합니다. 인간 삶에 내재하는 불합리와 비이성은 폐쇄된 환경에서 더욱더 자가 증식되게 마련이고 그것이 지배 욕구와 결합될 때 광기로 변질됩니다. 자식을 초인으로 키워내려는 디디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지위로 올라서고 어머니로 간택된 장인과 딸 모두는 사이비 교주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한 희생자입니다. 그 지속적 학대와 세뇌 속에 자유의지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것은 반항의 싹이 틀 수 없을 만큼 빈틈없고 가혹한 망상의 세계에서 제 영혼을 지켜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아버지에 의해 철저하게 길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동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문학과 음악을 통해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모두는 개 한 마리, 조랑말 둘, 오리 한 마리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우정을 배웠습니다. 소시오패스인 아버지에게 동물들은 그저 훈육을 위한 도구이자 지배 가능한 짐승에 불과했지만 모두는 온 마음을 다해 동물을 사랑했고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동물의 죽음은 책을 썼을 당시에도 생생하게 기억될 만큼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개나 오리, 조랑말은 그저 동물이 아니라 어린 모두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자유이며 음악은 성물이었습니다. 그토록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는 감정 통제를 목표로 하는 아버지의 마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연주하는 일은 영혼의 비상이자 열정과 이상, 모험과 같은 다른 세상을 터득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훌륭한 음악가이자 선함 그 자체인 몰랭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눈치채신 선생님은 오랜 시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모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두에게 디디에는 내 정신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하지만 결국 모두는 자신을 가둔 감옥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향합니다. 몰랭 선생님의 도움으로 결혼과 함께 유년기 설창에서 벗어나 제도권 공부도 하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모두가 진정 정신적 독립을 얻기까지는 너무도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과거의 일들을 남편을 비롯해 친구에게 말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쳐 나왔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모두 안에 억눌려져 있던 두려움과 상처는 1979년 겨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생생한 고통으로 몸 밖으로 비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는 따뜻한 열정을 지닌 정신과 의사와의 지속적 신뢰와 아이 탄생이라는 전환점을 통과하면서 자신과 같은 이들을 치유해주는 심리치료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줄리엣 모드는 끔찍한 고통의 기억에 갇힌 자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정서적 지배를 받은 이들을 구해주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말합니다. 포식자는 먹잇감을 만나면 우선 지배를 위한 함정을 만든다고. 그것은 상대에게 자신과의 관계가 절대적 사랑이라고 믿게 만든 후 오직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한 후 서서히 그를 장악해 나간다고 말입니다. 유사 종교는 정서적 지배의 완벽한 예입니다. 이 책은 편집증 환자의 사입이 교주되기거나 망상의 집요함, 감정을 지니지 못한 독재자 혹은 비뚤어진 신념을 지닌 사람의 광기만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디디에가 구상한 완벽한 아이는 부모의 잘못된 신념 속에 아이를 자신의 동일시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지나친 교육열에 희생되는 오늘의 아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는 부모의 이기적 욕망은 아이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려는 자기 투사이며 유년기부터 부모의 목줄에 끌려다닌 아이들은 영혼의 키가 자랄 수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사랑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왜곡된 관계는 한 아이를 정상적인 사회성원으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지배 욕구가 높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지배 욕구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태로운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 스스로 구원자를 바랍니다. 책의 말미에서 심리치료사가 된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진료실에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식의 관계에 희생된 사람들이 자주 온다고 말입니다. 비뚤어진 가정뿐만 아니라 위계가 가동하는 회사 내에서 이러한 폭력은 더욱 빈번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줄리엣 모드는 자유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한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녀가 내 아버지와 정반대편에 선 아버지가 틀렸음을 말해주는 증거로서 몰랭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인간들은 훌륭하다라고 글을 맺는 부분은 감동입니다. 그 긴 억압의 시간 속에서도 그녀 영혼은 사랑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